아마 저를 이렇게 부른 거는 그 인터넷 교육 산업의 아마 성공 사례라서 저를 부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요즘 큰 위기를 오히려 느낍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한 2, 3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위기를 느끼면서 종종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메가스터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AI의 침공,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챗GPT나 이런 친구한테 교육 산업 전부가 한 방에 다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공지능 교육이 나오면 지금과 같은 그 학제 자체가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철저히 개별화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평가 자체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 단위에 한 번에 모아놓고 수능 시험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가 다 트랙 레코드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 자체도 그 학생이 뭐 10년을 했든 12년을 했든 교육과정을 전부 다 트래킹을 AI가 지금 아마 그 대학에서 사정하는 걸로는 뭐 5년 10년 걸릴 걸 한 10분 안에 다 해결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능 시험 같은 게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매달 그룹 전략 회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터넷 교육 산업의 탄생과 발전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까지 한국은 이 선진국 따라가면서 패스트 팔로워로서 정답을 찾는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파인드 디 앤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잘 보는 학생, 경쟁에 이기는 사람이 인재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선진국에 이미 도달했고 패스트 팔로보다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또 AI 침공에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재는 아마 경쟁에서 이기는 인재, 시험을 잘 보는 인재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 그리고 적응력과 공감 능력이 있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교육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런 논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걸 지금부터 짧게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보신 지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저 사진이 메가스터디가 2000년 처음 회사를 만들었던 저희가 옥상 위에 있는 가건물입니다. 자본금 3억으로 시작했던 조그만 회사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강사는 한 1800명 정도 되고 직원은 한 2500명, 계열사는 한 15개 정도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보다 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5년 전에 아마 메가스터디가 세계 최초로 인강을 상용화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교육이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을 보면 기존 오프라인 학원 중심 교육의 한계가 나타나던 시점에 90년대 후반에 어떤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교육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던 시점에 메가스터디가 탄생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 개인의 어떤 특별한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이런 상황에서 왜 성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성공했느냐. 메가스터디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는 98년 여름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수업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벽 1시, 1시 반에 끝나는데 1시 반에 그날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어떤 학부형 한 분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따님이 있고 그래서 얘가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따님이 성적이 많이 올란 모양이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선생님 우리 딸이 성적도 많이 올랐지만은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겼대요. 뭔데요? 하니까 자기가 은평구에서 대치동까지 애를 실어 나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은행 대출 받아서 엄마 아파트를 샀는데 5개월 만에 3억이 올랐더니 그러면서 98년 제가 97년부터 솜사탕으로 소위 말하는 일타로 뜨기 시작했는데 98년에 이미 대치동 사교육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치동에 진출했을 때는 학원이 한 80개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의 어떤 지역적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나타났구나. 저는 이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사교육의 어떤 중심이 대치동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에 내가 죽음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그러면 사교육 안에서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고민을 그때부터 사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업이 저한테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와 항상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그해 가을에 저희 집에 케이블 TV를 설치하면서 제가 큰 영감을 얻은 겁니다. 케이블 TV를 딱 설치한 날 집에 가니까 막 채널이 50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통 새벽 3시쯤에 집에 들어가면 뭐 TV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빌려와서 보거나 아니면 아침에 신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문 보거나 그러다가 이제 아침 6시, 7시 정도 자는 게 강사의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채널이 한 50개 돌아가는데 그 중에 39분과 45분을 딱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은 지역에 따라 채널 번호가 다르지만 그 당시엔 채널 번호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39 쇼핑 그리고 45번 LG 쇼핑 두 가지였는데 이렇게 되면 홈쇼핑이 나타나면 앞으로 백화점 망하겠는데 이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리고 백화점이 집으로 오구나. 그렇다면 학교와 학원이 집으로 충분히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걸 그냥 바로 어떤 사업을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제가 사회 강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리라는 과목에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전기시에서 중심지가 돼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백화점 이런 게 나오는 게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와 교통이 인구가 많고 교통이 좋은 곳이 제일 최고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최고 중심지는 그럼 뭐가 될까? 정보화 사회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고민을 해보니까 정보의 신뢰성이 아닐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그 교재의 한 부분은 그대로 따는 건데 이게 저 당시 그 교재고 이 부분인데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신중심지 이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과서에 없는 걸 쭉 강조를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플랫폼이었어. 그 당시에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는데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 인터넷이 점점 확산되는 것 같으면 새로운 최고의 중심지는 정보의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 최고의 중심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인터넷 교육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최고의 강사들로 판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걸 강의를 통해서 애들한테 이제 설파를 하고 분명히 이런 세상이 올 거다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구 쇼핑이 CJ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상구 쇼핑에서 루비 반지를 팔았는데 엄청나게 싸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전부 루비 반지를 거기서 샀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루비 반지가 가짜라는 게 판명됩니다. 그러면서 상구 쇼핑의 매출이 그 다음날 반으로 줄고 이틀 뒤에 4분의 1로 줄고 사흘째 되는 날 8분의 1로 주는 순간 상구 쇼핑 사장이 투신 자살합니다.
고대에 나온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상부 쇼핑이 CD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최근 눈이 이걸 봐야 되겠네요.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케이블 TV 홈쇼핑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모 케이블 TV에서 가짜반지 사건이 발생하고 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 기업은 매출이 순식간에 4분간 떨어져 버렸다.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해 이 기업 사장은 투신자살했고 거기와 이 기업은 다른 기업은 이게 이제 제가 문장을 쓴 겁니다. 이 중에 맞는 게 뭐냐라는 게 답이 4번이네요. 이러한 현상을 중심 이론으로 설명하면 중심지의 유일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신뢰성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분명히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홈쇼핑에서 영감을 그의 가을에 경험한 걸 그 다음에 99년에 유니텔에서 제가 집의 방식으로 강의를 해보니까 거기도 한 5,000명 정도 들어와서 PC 통신인데 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년 되던 해에 우리 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쭉 과정을 거쳐서 7월 12일 날 메가스터디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인터넷의 확산과 기술적인 어떤 발전도 있지만은 이 교육 방식의 변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희의 확신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리고 인터넷 교육의 발전 단계는 뭐 1단계, 2단계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처음에는 일방향 형태고 그리고 이제 2세대 2010년대 와서는 쌍방향 요소가 좀 도입되고 무커 같은 게 나타나는 그리고 모바일 앱 서비스가 확산되는 단계고 3세대는 아마 지금 AI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게 아마 더 혁신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저는 교육 산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지식은 저는 공공재적 성격이 더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상당히 자유제가 될 가능성이, 공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교육 산업 자체는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교육의 역량과 과제는 아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긍정적인 거는 뭐 접근성의 확대나 시간 효율성, 개인화된 학습 이런 장점이 있고 문제점은 이제 학습 동기가 좀 저하되고 그 인강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혁신적이고 우등제적 성격이 강했는데 요즘은 약간 열등제화 되어버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상업주의와 연결되면서 저희 메가스터디 1년치 강의를 다 들으려면 얼마 드는지 잘 모르시죠?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한 2,000개 정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근데 그게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한 70만 원 정도를 연초나 신학기 때 마치 학용품 준비하듯이 준비해놓고 제대로 듣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 되면서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의 메가스터디나 이런 인터넷 교육보다는 사실은 뭐 유튜브가 훨씬 더 앞서 있죠. 또 챗GPT한테 물어보면 저는 너무나 많은 걸 챗GPT한테 물어보거든요. 제가 새로운 어떤 사업형에게 진출하고 싶을 때 여기에 대한 동향을 물어보면 우리 직원들 몇 명한테 과제 내주는 것보다 얘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빨라요. 빠르고 메가스터디 미래에 대해서도 저 자주 GPT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될 때 인터넷 교육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맺는 말로 그런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는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 유토피아의 초입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요 왼쪽에 있는 장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emember하고 understand. 그러니까 학생을 이해시키고 암기시키는 전통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그동안의 선생님의 역할인데 이거는 이제는
하이테크 부분은 AI 선생이 주로 할 거다. 그러면 그 윗부분 적용 분석 평가 창조 이 하이터치한 부분을 선생님이 코칭의 영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인공지능 교육이 완성될 경우에 저는 교육 유토피아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현재까지의 12학년제라는 이 학교 교육은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없었죠. 그런데 12학년 동안의 교육 과정은 본질적으로는 실패 낙오자의 확산이었죠. 확장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은 거의 100% 이해하는데 2학년 가면 99%, 한 중2 가면 50%밖에 애들이 교육 커리큘럼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중2병이 나오는 겁니다. 고3 정도 가면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12년 동안 끊임없는 낙오자를 양산했는데, 근데 인공지능 교육이 제대로 될 경우에는 그 학생하고 AI 선생하고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육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의 역할은 이제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교육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 저는 국가교육 시스템과 민간 교육기업이 이제는 공교육, 사교육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하나로 협업하고 하나의 어떤 교육 체계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민간 교육은 컨텐츠라든지 특히 에듀테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이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교육을 지금 뜯어고치려고 할 때 교육의 열기는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교육 열기라는 어떤 장점은 있죠. 저 사진이 뭐냐면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제가 한 10년 이상 동안 1년에 4번씩 설명회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어디냐면 잠실체육관입니다. 플로어까지 다 보통 채워서 하는데 한 번에 15,000명씩 들어오거든요. 설명회가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보통 저녁 7시에 끝납니다. 지금 부흥회 하는 겁니다. 부흥회 하는데 저 열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왜곡돼 가지고 사교육에서는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하는데 의대 열풍이 불고 있지만은 이건 마지막 모습이고, 그러나 우리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엄청난 세계 최고의 교육 열기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의 산업의 저변이 깔려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K-에듀가 한국의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그런 새로운 어떤 모형을 한번 그려본 거고, 요 밑에 쓰는 것은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의 유명한 미래학자죠. 이분이 이야기한 건데, 한 2030년까지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주도하는 플랫폼이 나올 건데, 그 플랫폼은 교육에 기반한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예언을 한 10년 전에 한 걸 제가 실어놨고요. 하여튼 저를 부른 게 메가스터디가 인터넷 교육 산업의 세계 최초의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라는 것으로 아마 저를 부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육 산업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고, 교육 자체가 어쩌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교육과 지식 자체가 공공재와 자유재가 되는 새로운 세상이 될 때 한국의 교육 산업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을 가야 할까, K-에듀로서의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저는 젊은 교육 산업을 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마중문 역할을 할 테니까, 메가스터디라는 브랜드는 있으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이 세계사적인 변화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교육 산업의 중심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종종 피력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